김주원, 진짜 불쌍해. 매일 밤마다 조교가 물 먹이고, 침상에 오줌 싸게 만들고, 그리고 CCTV 지운 것도 정유석 조교 지시였잖아. 증거 없애려고. 그래서 우리 손자 침상에 기저귀 붙이고 내 발로 기어다니게 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 일 건드리시면 다치십니다. 그 조교, 대대장 조카라서 아무도 말 못합니다. 장성국 대대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아, 진짜 답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대대장한테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찍혀. 모두가 쉬쉬할 때 한 남자가 곰팡이 핀 저녁복을 꺼냈습니다. 707특임대 전설 김용철.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멈출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낡은 고시원 복도에는 늘 묵은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김용철은 이곳 203호에서 벌써 10년째 살고 있었죠. 방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접이식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바랜 태극기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707특임대 창설 멤버였다는 것 말입니다. 용철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냉수로 세수를 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저 군대 가기로 했어요. 석 달 전 주원이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20살이 된 손자가 자원 입대를 결심했을 때의 그 반짝이는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죠. 할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켰듯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용철의 손에서 자란 주원에게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용철이 들려주는 군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아이였거든요. 물론 용철은 진짜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707에서 겪었던 그 치열하고 잔혹했던 훈련들,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작전들은 비밀로 묻어두었죠. 대신 군대는 사람을 만드는 곳이야. 할아버지도 거기서 진짜 남자가 됐거든이라고만 말했어요. 용철은 책상 서랍 맨 아래쪽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가 나왔죠. 상자 안에는 707 부대 휘장과 낡은 저녁복, 그리고 훈장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옷감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용철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한때는 이 휘장 하나만으로도 모든 장교들이 고개를 숙였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치는 젊은 청년들도 그냥 괴상한 영감탱이로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원으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아무리 훈련소가 바쁘다고 해도 편지 한 통 정도는 올 법한데 말이죠. 주원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싸움 났어요. 제가 이겼는데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할아버지, 친구가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보고 멋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상까지도 빠짐없이 적어서 전해주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어진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용철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주원 생각만 났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203호 문 앞에서 멈췄어요. 똑똑똑,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용철이 문을 열어보니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누가 보낸 거지? 발송인 이름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었어요. 받는 사람란에는 김용철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상자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뭔가 축축하고 역한 냄새가 났어요. 용철은 상자를 방 안으로 가져와 조심스럽게 뜯어보았습니다. 포장 테이프를 벗기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이게 뭐야? 상자 안에는 젖은 군용 이불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변 냄새가 진동했죠. 그리고 그 위에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훈련병 김주원, 침대 위에 자꾸 오줌 싼다고 조교가 말했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용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용철은 젖은 이불을 뒤져보았습니다. 혹시 뭔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과연 이불 구석진 곳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원의 글씨였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용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707시절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던 용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손자가 위험에 빠져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졌죠. 용철은 벽에 걸린 바랜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서랍 속 707휘장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설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원의 쪽지를 수십 번도 더 읽어봤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만 왔어요.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요라는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4시, 용철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수첩을 펼쳤죠. 거기에는 707시절 함께했던 전우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호, 수방사 간부과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전역했지. 용철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미안했지만 급한 일이었어요. 여보세요? 정호야, 나 김용철이다. 형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내 손자가 지금 어느 부대에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김주원이라는 애인데 신병교육대에 있을 거야. 전화 너머로 정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용철은 젖은 이불과 쪽지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정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용철은 다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707 저녁복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옷이었죠. 옷감을 만져보니 옛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707에서의 마지막 날 부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김용철, 너는 이제 전설이 됐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오는 법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에야 이해가 됐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형님, 확인했습니다. 김주원 훈련병은 경기도 파주의 34단 신병교육대에 있어요. 그런데 뭐? 제 후배가 거기 간부로 있는데 최근 그 부대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네요. 용철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소문? 신병들 중에 괴롭힘을 당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정유석이라는 조교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놈이 대대장의 조카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대대장 조카? 네. 장성국 대대장의 외조카입니다. 그래서 다들 눈 감고 있는 상황이에요. 용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한심했어요. 정호야, 내가 그 부대에 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 형님,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707 출신이라는 걸 내세우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대 간부들도 707이라는 이름은 알 테니까요. 용철은 전화를 끊고 다시 저녁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옷을 펼쳐보니 여기저기 색이 바래고 구멍도 생겨 있었지만 가슴에 달린 707 휘장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철은 옷을 조심스럽게 입기 시작했어요. 30년 전과 비교하면 몸이 많이 마르긴 했지만 아직도 어깨만큼은 곧게 펼 수 있었죠. 거울 앞에 선 용철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주원아, 할아버지가 간다. 용철은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어요. 택시비로 쓰기에는 부족했지만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면 파주까지 갈 수 있을 거였죠. 고시원을 나서면서 용철은 관리인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아저씨는 용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할아버지, 그 옷은 뭐예요? 군복이야. 옛날에 입던 거지. 와, 진짜 멋있네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손자 보러 가야 해. 용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고시원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용철은 주원의 쪽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손자의 떨리는 글씨체에서 두려움이 그대로 느껴졌죠. 707 김용철, 30년 만에 복귀한다. 용철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용철은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주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용철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부대에 들어갈 것인지, 주원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리고 그 정유석이라는 조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이죠.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용철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707 휘장을 단 낡은 저녁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용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손자뿐이었습니다. 파주 34단 정문 앞에 도착한 용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보는 군부대 앞이었죠. 철문 너머로 보이는 부대 안 풍경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용철의 마음만큼은 그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위병소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이등병이 용철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르신, 여기는 민간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용철은 가슴에 달린 707 휘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김용철이다. 707 특임대 출신이고 내 손자 김주원을 만나러 왔어. 이등병은 707이라는 말에 잠시 당황했어요. 신병들도 707의 전설은 들어봤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간부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중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간부였는데 용철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용철이라고 하셨습니까? 신분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철은 신분증을 건네주었죠. 중사는 신분증과 용철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707 출신이시라고 하는데 증명할 만한 게 있으신가요? 용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머니에서는 퇴색된 부대 인증서를 꺼냈어요. 이걸로 충분한가? 중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짜였어요. 게다가 용철의 이름 옆에는 특급 전사, 모범 간부 같은 표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급자에게 보고하겠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대위 한 명이 나왔어요. 신병교육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김용철 선배님이시군요. 저는 이철민 대위입니다. 707의 전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자 김주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이철민 대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주원 훈련병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뭡니까? 훈련병 면회는 원칙적으로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용철은 젖은 이불이 담긴 택배 상자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줬어요. 이걸 받았습니다. 내 손자가 침대에 오줌을 싼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손자가 직접 쓴 쪽지도 있었습니다. 이철민 대위는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이건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배님, 부대 규정상 용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대위, 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입니다. 707에서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고 지금도 이 나라 어딘가에는 내가 구해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내가 손자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대위는 용철의 눈빛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철민 대위가 사라진 후 용철은 부대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훈련병들이 구보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주원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죠. 20분 후 대위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좀 어두워져 있었어요. 선배님, 김주원 훈련병을 직접 만나뵐 수는 없지만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훈련병이 최근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교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용철은 대위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실수라는 게 뭡니까? 그게 야뇨 증상이 있어서. 야뇨? 용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손자가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겁니까? 대위는 말을 흐렸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대위, 솔직히 말하세요. 내 손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김주원, 또 침대에 쌌어? 이 새끼야. 용철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조교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김주원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불렀습니다. 저게 뭡니까? 대위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일반적인 훈련 지도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훈련? 용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대위, 나도 조교 출신이에요. 저게 훈련인지 구타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철은 부대 안으로 걸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위가 막아섰습니다. 선배님, 무단 출입은 안 됩니다. 그럼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승인이 나려면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용철은 대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위 707 출신 김용철이 공식적으로 면회를 요청한다고 부대장에게 보고하세요. 그리고 만약 내 손자에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는 끝까지 파고들 겁니다. 대위는 용철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철은 부대 정문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707의 혼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용철은 부대 정문 앞 벤치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이철민 대위가 다시 나타났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선배님, 부대장님께서 특별히 허가해 주셨습니다.
다만 면회 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되고 간부 입회하에 진행됩니다. 용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용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병교육대 내무반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멀리서 훈련병들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 용철이 경험했던 군대와는 분위기가 달랐죠. 3중대 내무반입니다. 김주원 훈련병이 여기 있어요. 대위는 내무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조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김주원, 또 침대에 쌌어? 이 새끼 진짜 답이 없네. 용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대위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선배님, 일단 들어가 보시죠.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용철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주원이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젖은 이불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훈련병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죠. 할아버지. 주원이 용철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져 보였어요.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겨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죠. 야, 김주원. 지금 뭐 하는 거야? 면회객이 왔다고 해서 훈련이 끝나는 줄 알아? 조교 정유석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오만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조교님, 이분이 김주원 훈련병의 할아버지십니다. 대위가 소개하자 정유석은 용철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707휘장을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아, 707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셨네요? 용철은 정유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김주원이 계속 침대에 오줌을 싸고 있어요. 다른 훈련병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있고요. 집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용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 손자가 언제부터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까? 입대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계속 그래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용철은 주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원아,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정말 내가 침대에 오줌을 쌌니? 주원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아, 김주원, 뭘 망설여? 사실대로 말해. 정유석이 큰 소리를 지르자 주원이 움찔했습니다. 용철은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조교, 내가 손자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면회 규정상 간부가 반드시 입회해야 합니다. 용철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원의 침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불 위에는 분명 소변 얼룩이 있었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 냄새는... 용철은 코를 킁킁거렸어요. 단순한 소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죠. 조교, 이 이불은 언제 갈아준 겁니까? 매일 갈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김주원이 계속 적시니까 소용없어요. 그럼 빨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훈련병들이 번갈아 가면서 빨고 있어요. 김주원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있다고요. 용철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몇몇 훈련병들은 용철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원아, 할아버지가 몇 가지 물어볼게. 정직하게 대답해. 할아버지, 내가 정말 매일 침대에 오줌을 쌌니? 주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용철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럼 낮에도 그런 증상이 있니? 아, 아니요. 밤에만.
밤에 몇 시쯤? 주원이 대답하기 전에 정유석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세세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용철은 정유석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조교, 나는 내 손자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내무반 담당 조교입니다. 훈련병들의 모든 일정과 상황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럼 CCTV는 확인해 봤습니까? CCTV요? 내무반에 CCTV가 있을 텐데 실제로 내 손자가 언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 봤느냐는 겁니다. 정유석과 대위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용철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이 어려운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최근에 고장이 나서. 언제부터 고장났습니까? 한 달 전쯤. 용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참 재미있네요. 내 손자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시기와 CCTV가 고장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유석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용철의 예리한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주원아, 할아버지한테 진실을 말해줘. 정말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니? 주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면회가 끝난 후 용철은 부대 밖으로 나왔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주원의 떨리는 눈빛, 정유석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너무나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CCTV 고장 시기까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용철은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에서 부대 정문이 보였죠.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부대 근무하시는 분들 자주 오시죠? 식당 사장에게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저녁에 간부들이 많이 와요. 오늘도 몇 분 올 것 같은데요. 용철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간부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오후 6시쯤 예상대로 몇 명의 간부들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는 오늘 만났던 이철민 대위도 있었습니다. 용철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신문을 펼쳐 들었죠. 아, 진짜 피곤해 죽겠어. 오늘 707 출신 영감이 와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 김주원 할아버지 말이야? 정유석이 완전 긴장하더라. 당연하지. 요즘 김주원한테 하던 짓 들통나면 큰일 나는데. 용철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뒤쪽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집중했어요. 근데 진짜 정유석 그 새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애 거의 죽을 지경이던데. 제 대대장 조카라서 아무도 말 못하잖아. 장성국 대대장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김주원이 진짜 불쌍해. 매일 밤마다 정유석이 물 먹이고 침대에 오줌 싸게 만들고. 용철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CCTV 지운 것도 정유석 짓이었잖아. 증거 없애려고. 아, 진짜 답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대대장한테 말하면 오히려 우리가 찍혀. 용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간부들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간부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용철을 알아본 이철민 대위는 얼굴이 새하얘졌죠. 선배님, 어떻게... 방금 대화 다 들었습니다. 내 손자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간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못했어요. 용철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내 손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 한 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정유석 조교가 김주원 훈련병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표적?
처음에는 단순한 기합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밤마다 물을 억지로 먹이고 화장실 가는 걸 못하게 막고 용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오줌을 쌌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걸 빌미로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어요.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기어다니게 하고 온갖 모욕을 주고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철민 대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배님, 정유석이 장성국 대대장의 외조카예요. 누가 감히 신고하겠어요? 대대장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모를 수도 있고요. 정유석이 워낙 교묘하게 하거든요. 용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안 됐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CCTV 영상은 정말 다 지워진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중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업 파일이 있을 거예요. 군무원 직원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따로 저장해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군무원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자리 잃을까봐 무서워하거든요. 용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국방부 군검찰실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간부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이철민 대위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되면 부대 전체가 뒤집어져요. 우리 모두 연루될 수 있고, 그럼 계속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는 겁니까? 내 손자가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라, 대위, 군인의 본분이 뭡니까?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용철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앞섰어요. 용철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707 시절 함께했던 전우의 번호를 찾았어요. 여보세요, 수경이냐? 나 김용철이야.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용철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갑자기 왜? 한수경, 내가 지금 군검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인데요? 용철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한수경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까지 동반된 사건이에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고마워, 수경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전화를 끊고 용철은 간부들을 다시 쳐다봤어요. 내일부터 군검사가 직접 조사에 들어갑니다. 누구든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협조해 주세요. 간부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707 전설의 진짜 위력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유석에게 전해주세요. 707 김용철이 돌아왔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34단에는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한수경 군검사였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단호했죠.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군 검찰계의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용철은 부대 정문에서 수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의젓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경아, 고생이 많겠구나. 이런 일로 귀찮게 해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아저씨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수경의 아버지는 과거 707 작전 중 적에게 포위됐을 때 용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장군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수경과 용철은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그런데 아저씨,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어젯밤에 미리 조사해 봤는데 장성국 대대장이 이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김주원 훈련병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서를 올렸더군요. 용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신감정? 네. 훈련병 김주원이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야뇨 증상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인 김용철 씨가 과도한 무력을 과시하며 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보고서도 올렸고요. 정말 치밀하군. 하지만 다행히 제가 먼저 수사 개시 명령을 받았어요. 국방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수경과 용철은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위병소에서 신분을 확인한 간부는 군검사라는 말에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장성국 대대장님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대대장실에서 만난 장성국은 50대 초반의 인물이었어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면이 보였습니다. 군검사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어떤 오해 말씀이시죠? 김주원 훈련병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야뇨 증상도 스트레스성 장애로 보이고요.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걸 조교의 가혹행위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증거가 있으시겠네요? 물론입니다. 의무대에서 진료 기록도 있고 담당 조교의 보고서도 있어요. 그 담당 조교가 정유석 씨죠? 장성국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유석 씨가 대대장님의 외조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사적인 관계와 업무는 별개입니다. 수경은 파일을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업무상 판단이겠네요. 파일 안에는 정유석의 과거 징계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근무할 때 훈련병 가혹행위로 주의 처분을 받은 기록이었죠. 이런 기록이 있는 조교를 신병교육대에 배치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성국은 당황했어요.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은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을 했다면 왜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같은 일이라니 무슨 근거로? 바로 그때 수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전화를 받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네요. CCTV 백업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장성국과 용철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군무원 김태식 씨가 양심 선언을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백업해둔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하더군요. 수경은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밤 11시경 정유석이 주원을 깨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컵에 담긴 물을 억지로 먹이고 있었죠. 물 다 마셔. 안 마시면 더 심하게 굴릴 거야. 영상 속 주원은 울면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정유석은 화장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 이게 훈련이야. 몇 시간 후 결국 주원은 침대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자 정유석은 다른 훈련병들을 깨웠습니다. 야, 얘들아 일어나. 김주원이 또 쌌다. 이제부터 얘는 기어다녀야 해. 영상에는 주원이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정유석의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내 할애비가 707? 그러니까 더 굴려야지. 전설이면 뭐해, 손자는 바보인데. 용철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장성국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대대장님, 이래도 이게 정당한 훈련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몰랐던 일입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부하의 가혹행위를 방조한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경은 영상을 끄고 장성국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금부터 정유석 씨는 즉시 조교 업무에서 배제되고 별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김주원 훈련병은 보호 조치 하에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군검사님, 그리고 대대장님도 감찰 조사 대상입니다. 각오하세요. 용철은 수경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어린 소녀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수경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저씨. 이제 정유석을 직접 만나봐야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정유석은 대대본부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그의 얼굴은 새하얘져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고 있었죠. 한수경 군검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용철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유석은 용철을 보자 살짝 움찔했어요. 정유석 씨, 저는 군검사 한수경입니다. 김주원 훈련병 가혹행위 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해야겠죠. 수경은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정유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집된 거 아닙니까? 전후 상황을 보지 않고 판단하면 안 되죠. 용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편집됐다고 하니까 전후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정유석은 용철을 째려봤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김주원의 할아버지 김용철입니다. 그리고 용철은 가슴에 707휘장을 가리켰어요. 707특임대 출신입니다. 정유석은 비웃었어요. 707이면 뭐 대단한 겁니까? 옛날 얘기 가지고 지금 위세 부리려고 하세요? 용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옛날 얘기라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용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유석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정유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정유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철의 관절 기술이었죠.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이게 707에서 배운 기술입니다. 옛날 얘기 맞네요. 아, 아파요. 놓아주세요. 용철은 손을 놓았어요. 정유석은 손목을 문지르며 일어났죠. 폭행입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한수경이 말했어요. 정당방위로 보이는데요. 당신이 먼저 도발했으니까요. 도발이라니. 녹화되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세요. 용철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유석 씨, 당신이 내 손자에게 한 짓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세요. 저는 정당한 훈련을 시킨 것뿐입니다. 물을 억지로 먹이고 화장실 못 가게 막는 게 정당한 훈련입니까? 그건 정신력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용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정신력 강화? 당신이 707에서 어떤 정신력 강화 훈련을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707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훈련법을 배웠습니까? 정유석은 말을 못했어요. 용철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내가 707에서 20년 동안 수많은 훈련을 받고 시켰지만 그런 방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고문이라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철은 일어나서 정유석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유석, 내가 20살 때 훈련소에 있었다면 당신 같은 놈은 이틀도 못 버텼을 겁니다. 무슨, 당신이 진짜 군인이라고 생각해요? 힘없는 신병 괴롭히는 게 군인입니까? 용철은 정유석의 명찰을 보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어 명찰을 뜯어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이 명찰이 아까워요. 진짜 군인들이 달아야 할 명찰인데. 용철은 명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정유석은 화가 나서 일어나려 했지만 용철의 눈빛을 보고는 다시 앉았습니다. 김용철 씨, 지금 하시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한수경이 개입했어요.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용철은 깊게 숨을 쉬었어요. 수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안해, 수경아. 손자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용철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정유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유석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한 행동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정유석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계속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재미있어졌다고? 네. 707 출신 손자라고 해서 오만하게 굴 줄 알았는데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괴롭히고 싶어졌습니다. 용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한수경이 말했어요. 정유석 씨, 당신은 가혹행위, 증거인멸,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송치됩니다. 각오하세요. 정유석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장성국 대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군검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일이 너무 크게 번지는 것 같아서요. 조용히 처리할 수는 없을까요? 용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내 손자가 죽을 뻔한 일을 조용히 넘어가라는 겁니까? 김용철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대대장, 당신도 공범입니다. 조카가 이런 짓 하는 걸 알고도 방치했잖아요. 장성국은 당황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나요? 한수경이 일어섰어요. 대대장님, 이 사건은 이미 국방부까지 보고된 상태입니다.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용철은 창밖을 보았어요.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신병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주원도 있을 텐데 이제는 안전할 거였어요. 이제 내 손자는 안전한 겁니까? 네, 아저씨. 특별보호하에 훈련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용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만에 깨어난 707의 전설이 드디어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 파주 34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유석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에서 제명됐어요. 장성국 대대장도 감찰 결과 감봉과 함께 한직으로 자천됐죠. 그리고 부대 전체가 교육개혁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용철은 오늘도 부대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원의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할아버지, 훈련장에서 주원이 달려왔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키도 조금 더 커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원아, 많이 늠름해졌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용철은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잘 견뎌낸 거야. 할아버지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고. 수료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훈련병들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왔습니다. 이 부대의 변화 과정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김민수 대대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훈련병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부대가 진정한 교육부대로 거듭나는 과정을 함께한 동기들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용철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김주원 훈련병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인내심은 다른 훈련병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주원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대표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안녕하십니까. 훈련병 김주원입니다. 주원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건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707특임대 출신이신 할아버지께서 손자를 지키기 위해 30년 만에 다시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용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원아,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차례야라고요. 주원은 용철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 훈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기들을 도왔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용철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707 후속 부대인 특수전 사령부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수료식이 끝난 후 용철과 주원은 함께 부대 근처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할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용철은 주원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주원아, 할아버지가 하나만 말해줄게. 네. 707이라는 이름이 대단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옳은 일을 하는 마음이지. 앞으로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약한 사람 편에 서라. 네, 할아버지. 약속드려요. 그날 저녁 용철은 한수경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저씨, 이번 일로 군 전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도 개선됐고 교육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행이야. 더 이상 주원이 같은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어야지. 그런데 아저씨,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인터뷰는 안 할 거야. 707의 진짜 정신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거든. 수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아저씨다운 말씀이에요. 며칠 후 용철은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어요. 신문에 작게 나온 기사를 본 사람들이었죠. 김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손잡은 잘 지키셨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용철은 방으로 들어가 707 저녁복을 정리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입었을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개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왔어요.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용철은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707에서 전역할 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임무는 지금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주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 특수전 사령부 지원서 넣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용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였어요. 고시원 복도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철은 귀를 기울였어요. 또 다른 손자가 위험에 빠진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용철은 서랍에서 707휘장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707 김용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약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침대 위에는 이제 깨끗하게 개진 태극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침대는 다시 침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707의 정신은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 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707의 전설이 깨어났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용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로운 마음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